뉴스 속으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소수계 그리고 청년층의 지원이 4년 전 조 바이든 후보 당선 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종의 남성들이 공화당의 이 트럼프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 백인 여성표로 부족분을 상쇄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엿새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을 앞두고 양당의 후보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주에서 소기업 창업 때 세금 공제액을 10배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한 후에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고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이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면서 라스베이거스, 뉴욕 그리고 위스콘신을 도는 빡빡한 유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 마이너리티의 이 지지가 생각보다 좀 약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의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에 대한 흑인, 라틴계, 청년층 지지가 4년 전 조 바이든 후보 당선 때보다 더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인종의 남성층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전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4년 전 바이든보다 백인 여성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백인 여성층 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에 비해서 지지율이 얼마나 더 낮게 조사가 된 거예요? 최근에 흑인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율이 4년 전 바이든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네요. 라티노 유권자 30살 이하의 젊은 유권자 지지율도 4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6%포인트 그리고 12%포인트 낮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주에서 각각 1,400표, 11,800표, 26,600표 아주 근소한 표차로 신승을 했는데, 이들 3개 주에서 가져온 선거인단 숫자가 37명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트럼프를 간신히 누르게 됐는데, 올해 대선은 4년 전보다 훨씬 초박빙이 있기 때문에 이 3개 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첫밭 지지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인종별 남성층의 트럼프 지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는 모든 인종 남성 유권자들로부터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것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8월 두 달간 등록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최근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흑인 남성 5분의 1, 20% 지지를 받았는데 4년 전에 받았던 12%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계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47%, 해리스 지지율 48%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외로 트럼프 후보가 이런 그 계층에서 상당히 튼실한 인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을 해리스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해결책은 있죠. 네. 그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백인 유권자, 특히 백인 여성층으로부터 지금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백인 남성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백인 유권자들에게 더 의존을 하고 소수 인종 유권자들에게는 덜 의존하는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계층이 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계층이 단합해서 100% 몰아줘도 백인 투표층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숫자 노름으로 따진다면. 소수 인종 유권자들로부터 큰 손해를 입더라도 백인 유권자들의 일부 포션만 빼앗아와도 비슷하게 만회가 가능한다는 그런 수학이 가능합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70%는 백인입니다. 그 선거 분석 기관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7개 경합주 백인 남녀 모두에게서 2020년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인도계고 흑인 피가 섞였지만은 이 마이너리티 유권자들은 그 후보를 볼 때 마이너리티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백인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좀 어중간한 그러니까 이 층- 우리와 같은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도 우리와 같은 흑인 피가 섞인 여자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편도 백인이요. 뭐 항상 뭐 백인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마이너리티의 저희 뭡니까 이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지지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백인인 트럼프 남성을 상대로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지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경합주가 7곳인데 이 중에서도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주가 가장 중요한 곳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트럼프의 몰빵 스타일 광고 집행 전략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50개 주에서 치러지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의 행태를 보노라면 펜실베니아, 조지아 두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 광고비 선거 자금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동부의 펜실베니아주, 남부의 조지아주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지금까지 예약한 광고 비용의 5분의 4, 81%가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북부 오데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 광고 집행비가 7,100만 달러입니다. 압도적 1위인데 2위 조지아주에도 트럼프 캠프 측에서 3,900만 달러, 그리고 그 3위가 애리조나주인데 훨씬 이 두 주보다 적은 1,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 조지아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거의 트럼프 캠프의 그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왜 트럼프 측은 두 곳에만 집중적으로 광고 자금을 퍼붓고 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고위험 전략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자신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함해서 세 곳 가운데 한 곳에라도 패할 경우에 남은 4개 경합주 가운데에서 두 곳 이상을 이겨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묻지마 닥치고 공격식으로 펜실베니아, 조지아 두 군데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트럼프 측에서는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만 이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인한 것이죠. 네. 이 두 주에 그 선거 분석 사이트 270타운에 따르면 트럼프가 538명의 선거인단 과반에 못 미치는 219명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반 270명을 위해서는 51명만 더 붙잡으면 됩니다. 트럼프가 돈을 집중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19명이고 조지아주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가 합치면 35명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모두 승리를 했던 16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합치면은 딱 51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 세 개 주에서 모두 이기면은 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네 곳에서 모조리 해리스 후보의 패에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에서 0.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그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지금 조지아주에서 약 0.2% 차이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트럼프가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1%에도 미치지 않은 치열한 그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어제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다. 남들은 박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선거인단 표차가 내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 조지아주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해리스 후보 측의 광고 전술은 어떻습니까? 애드 임팩트 회사의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앞으로 2달 동안 2억 8천만 달러의 방송 광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한 트럼프 측의 2배 이상 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조지아주를 제외한 5개 경합주의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와는 달리 해리스 후보는 이 7개 경합주에 골고루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첫 달에 대통령 후보로 된 첫 달에 해리스가 5억 4천만 달러를 긁어 모았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하원 선거까지 지원하는 돈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자금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례 없는 거액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찌감치 투자한다. 역시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TV 광고를 많이 하겠다 이런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리스 후보의 광고 집행을 보면 러스트벨트 3개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 가장 많은 돈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체 분석 결과 해리스 후보는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 배정된 선거인단 44명을 추가로 확보하면 과반인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해리스 후보도 조지아주, 남부의 관문인 조지아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 러스트벨트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남부 조지아주를 잡겠다는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조지아주를 잡거나 반대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를 잡는다면 두 후보 모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선 판세를 알고 싶으면 이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선거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내용은 두 후보끼리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후보의 광고 스타일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두 캠프의 정치 광고를 분석한 결과 해리스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광고의 4분의 3, 74%는 이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는 불법 이민자 때문에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에 방영했던 광고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 광고였는데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에 공화당 캠프의 광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인신 공격 광고 비율이 바이든 사퇴 전처럼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나이가 많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해리스가 후보로 바뀐 다음에는 급진 좌파 프레임을 이 좌파 프레임을 통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향한 민주당의 광고도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과 후가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광고를 보면은 트럼프 성격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는 트럼프의 범죄 전력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낙태 이슈, 낙태와 관련된 광고 비율도 20%대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범법자인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여성의 생식권, 낙태권 관련 공세를 광고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이 ABC TV 이 토론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뭐 준비들을 잘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TV 토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일단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주를 방문해서 작은 기업을 창업했을 때 세금 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10배로 확대해주는 공약을 발표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내일 모레 이후에는 공개 행보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는 토론을 앞두고도 그 해리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분주한 그 유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라스베가스 공화당 유대인 연합 연례회의에 참석을 하고 뉴욕에서 벌어지는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위스콘신 주를 방문해서 또 유세를 벌이는 아주 그 TV 토론 직전까지도 숨 쉴 틈 없는 바쁜 일정으로 해리스 후보 아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우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주 윈도에 있는 아팔라치 하이스쿨에서 총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이 시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FBI를 포함한 수사 요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최소 5대의 구급차와 대규모의 경찰 활동이 포착되고 있지만은 과연 몇 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헬기 한 대가 현장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병원 소식통은 현지 병원에 사건과 관련된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윈더시의 이 인구는 18,338명으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애팔리치 고등학교에는 1,932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립대학들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의 학교 내 일자리 고용을 허가하는 내용이고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의 여러 세대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력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책상 앞에 이제 상하원을 통과한 여러 법안들이 넘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서류 미비 학생들 과연 주립대학들에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것을 이제 허용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AB 2586 법안입니다. 원래 서류 미비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B 2586 법안은요,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 시스템이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면 UC 계열, CSU,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안은 지금 말씀드린 이들 대학에선 연방정부의 워크 퍼밋과 같이 워크 어토리제이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취업 기회에서 지원 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주 하원에선 63대 7, 또 상원에선 31대 8로 통과됐고요. 그렇게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다 통과해서 지금은 주지사 책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달 안으로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뉴섬 주지사가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겠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 뉴섬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반면 또 일각에선 법안이 최종 확정돼 승인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서류 미비 대학생 5만 5천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주엔 전국의 불법 체류 대학생 5명 중 1명꼴이 거주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서류 미비 학생 1명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커뮤니티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하더라도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커뮤니티에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희망은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 법안 지지자들 내일 세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어서 뉴섬 주지사한테 법안에 지지하라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고요.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측은 지금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이 발표를 보면은.
아무리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걸 금지하는 연방법엔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UC 또 CSU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법을 그대로 따랐다간 학생들 비롯해서 그들을 고용한 직원들 그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에릭 바케 CSU 디렉터 오브 스테이트 릴레이션스는 지난 6월에 이 법안을 발의한 주 하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AB 2586 법안의 동기를 이해하긴 하지만 불확실성과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고요. 법안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주법을 따랐다가 괜히 연방법 위배로 여러 그런 불이익 등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대학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게 대선을 앞두고요. 정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 이민은 사실 주요 이슈 중 하나고요. 네. 일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이 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지난 3월에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대학에 대해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요. 특히 UC 계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UC 계열 평의회 일부는 더 주저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호세 헤르난데스 평의원은 만약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면 우리는 정말로 말벌집을 들쑤시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 UC 계열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고용할 방법을 찾길 원하곤 있지만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의 여러 세대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노동력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2021년 이후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됐는가 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21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약 930만 명이 미국으로 순유입됐다고 의회 예산국 추정치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건 지난 10년간 규모와 거의 같은 정도고요. 4년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온 거는 미국의 인구 증가율에도 영향이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율은 연 1.2%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인구 증가율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의회 예산국 추산에 따르면 만약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이 미국 인구 증가율은 0.2%에 그쳤을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오는 2040년쯤부터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 서류 미비자들이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린카드 소지한 합법적 영주권자는요. 260만 명. 그렇게 전체 28% 정도로 예전과 비슷했고요. 학생, 외국 정보 공무원 이런 비이민자는 23만 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 외국인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이게 약 6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 남부 국경을 몰래 넘어서 자수하고 망명을 신청한 이들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부는 몇 년이 걸리고 그동안 대부분 일을 하는 편입니다. 네, 기타 외국인 그룹이 약 65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 수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을까요? 신문은 기타 외국인에 관한 자료가 정확하진 않다고 했지만요. 다만 6만 가구 대상의 월별 인구 조사국 조사 또 시라큐스대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예. 이들은 일단 스페니쉬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대체로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저학력 중남미 출신이 많았던 겁니다. 네, 이 경제활동 인구 비율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민자와 미국 출생자들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 이민 온 이민자 16살 이상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 비율,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는 그 비율은 전체 68%였습니다. 근데 미국 출생자의 그 비율은 62%입니다.
그러니까 68대 62. 그래서 이민자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미국 태생보다 좀 더 높았고요. 또 취업 가능 연령의 미국인의 5%는 만성 질환, 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민자들의 그 비율은 1% 미만으로 더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최근 미국에 온 이민자들 실업률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평균 8.2%였습니다. 미국 출신 4.2%, 이전 이민자 집단 3.5%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이에 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이 워싱턴에서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수 대표가 이곳 LA를 방문하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잠시 이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오늘 아침에 또 조지아주 윈더에 있는 하이스쿨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로우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에 조지아주 윈더에 있는 애플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 한 명을 구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상자는 발생했지만은 현재 사상자 집계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베로우 카운티 셰리프국은 물론 FBI 특수요원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또 최소 5대의 구급차와 대규모의 경찰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헬기 한 대가 현장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 병원 소식통은 현지 병원에 사건과 관련된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이 애플라치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하교 조치됐고 베로우 카운티 통합교육군은 하교를 위한 교통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자원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애플리치 하이스쿨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는데 이 어틀랜타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윈더 이 조그만 도시의 인구는 약 18,338명으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애플리치 하이스쿨에는 현재 1,93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LA 어떻게 해요? 요즘 자주 오십니다. 네. 뭐 그 나쁜 일은 아니고요. 네. LA에서 그 비즈니스하는 한인들 모임에서 모임에서 워싱턴에 관련한 일 그리고서 이 미국의 지금 뭐 핫 이슈죠. 이 정치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발표자로 초청을 해줘서 그리고 특별히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한국 국적의 전문직들 그런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그 상정돼 있는 법안 이거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워싱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튜디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고. 아니 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정말 좀 확 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별로 지금 보면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처음에 지지율 판세가 그냥 뒤바뀌었잖아요. 맞죠. 계속 트럼프가 리드하다가 바이든 대통령 사퇴 선언 하자마자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여론 주도층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 표심이 얼마나 뉴페이스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카멜라 해리스가 가졌던 지지율은 새 얼굴에 대한 이 주목도 그래서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이 카멜라 해리스가 독점을 한 거죠. 지난 한 2016년 이후에 트럼프가 독점해왔던 이 선거판하면 다 트럼프였었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동안 이제 트럼프가 뺏긴 이 상황에서 생긴 지지율인데 저는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좀 거품이 있는 지지율 같이 보이고 그리고 워낙 그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뀌어진 지지율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정체된 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공화당 전당대회도 가셨고 시카고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도 가셨고 두 곳을 다 참관하셨잖아요. 정치 행사 이 두 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보니까 8번째 전당대회 4년마다 8번째니까 미국 가서 이것만 한 것 같은데 계속 전당대회 갔어요. 네. 전당대회를 참가하면은 매우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집권하면 백악관 가면은 이러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방대한 그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 그 정책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전당대회 하는 곳곳에서 나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느껴져서 빠지지 않고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의 후보가 지명이 되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그러고로부터 2달 동안 이제 선거 운동해가지고 백악관에 누가 가느냐죠. 지난 7월 중순에 이제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죠. 시카고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위스콘신, 시카고 이런 데서 전당대회 가는 거는 미국의 선거 결정을 러스트벨트의 그 경합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데 미러키에서의 공화당 전당대회는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미국의 정치 행사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정치권 밖에 있는 세력들이 다 들어와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흐름을 주도해오고 그래서 공화당의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GOP라 그러잖아요. 그랜드올드 파리라고 해요. 전통적인 정통 미국의 정당인 GOP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바깥에 이상한 저 팀월스가 이상한 그렇게 표현해 정말로 이상한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제 트럼프 정치 세력이 그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당대회 3일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총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러키에서의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 사실 그때는요. 트럼프가 이제 선거 해볼 것도 없이 우리가 이긴 거다. 무조건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다 트럼프에 다시 줄대려고서 이제 쏠리고 그럴 때였죠. 그러고로부터 3일 후죠. 그 전당대회 효과를 누리려고서 이제 끝나자마자 그 일요일 날, 목요일 날 끝났잖아요. 그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 정치권 뉴스가 그냥 이쪽으로 온 바람에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러키 전당대회는 백인 일색이었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공화당에서는 없지 않았지만은 정말 우리 같은 소수계가 가서 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참 정말 이 8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하고 2020년은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없었던 것처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8년 만에 했는데 제가 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2016년대 참가했던 때하고서 또한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우리는 다녀봤기 때문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겠죠. 없으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 미러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미국의 주인은 원래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리티나 이민자나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이 미국이 이렇게 오픈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소수계 후발 이민자들한테 매우 좀 어려운 정책들이 나온 거죠. 특히 블랙들도 그렇고 그런 거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시카고에서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거는 이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온 거죠. 다 우리들 온 것 같고 굉장히 좀 편했던 거죠. 그리고서 시카고 전당대회는 그냥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는 더구나 총격 사건 때문에 이 그 트럼프의 이 독보적인 이
그 권력의 정점이라는 게 보이고 그 좀 무시무시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시카고 전당대회는 다른 모든 후보들이 1년 반 동안 만들었어야 될 거를 한 달 만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멜라 해리스하고 팀 월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주당 안에서는 그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로 되기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목표는 그 카멜라 해리스 팀에 대해서 당력의 결집이라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까지 좀 삐져 있었잖아요. 네. 편안하게 후보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첫날 둘째 날은 다 땡큐 저 아이러브 저 바이든 대통령 달래기 분위기가 많았었죠. 네. 그 다음에는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을 조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급하니까 사실 그 제 눈에도 보이고 제가 사실 이 캠페인에 많이 좀 알려진 거는 2008년도 오바마 캠페인에 아주 깊숙이 인볼브 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 팀에 오바마 때 팀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선언한 다음에 그 오바마 때 팀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정치권의 캠페인이 아니고 이거는 시민사회 운동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터지게끔 그냥 광장으로 확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하고서 그다음에 시카고의 민주당 전당대회에 직접 오랫동안 참관해본 경험자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중요한 거는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비로소 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됐다. 조 바이든, 클린턴, 이 저 낸시 펠로시니, 진 클라이번이니, 이 저 버니 샌더슨 이게 다 구닥다리들이에요. 네, 70년대 반전운동에 나왔던 사람들이 네. 그때는 자기네 선배들을 물러나라고 치고받고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는 이제 안 물러나려고 투쟁하는 거. 이게 20년 젊어졌습니다. 10년 더 젊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 여기에 숨통이 좀 터졌다라는 게 제 오랜 경험 통해 가지고서 시카고 전당대 특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도 이번에 다시 또 작심해서 아유 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뭔가 좀 민주당의 분위기도 좀 싹 달라질 텐데.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낸시도 트럼프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거였어요. 트럼프는 안 된다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순식간에 민주당을 단결시킨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다. 너 땡큐 트럼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이 아주 단결을 많이 하면은 2달 동안의 캠페인은 이니셔티브를 짚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그래서 사실 양당을 볼 때에 어느 당이 견결하게 집결이 돼 있는가, 결집이 됐는가, 그 힘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면서 하는가 여기에 관건이라고 봅니다. 앤디 김 의원이 또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격적이었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 앤디 연방의원에 나왔을 때서부터 캠페인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에 참관하면서 앤디가 연설하는 거를 저가처럼 느꼈을 사람이 있을까 이거. 왜냐하면 첫 번서부터 그리고 그리고 그 전당대회 메인 스테이지에서 스피커로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대권 뭐가 나와요.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2004년도 오바마가 와가지고 2008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2012년도에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상원되면서 처음 선보여가지고 4년 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의 이름이 올랐죠. 누가 압니까? 한인 2세가 2028년 대통령 민주당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갈지 킴이라는 레스네임이 올라갈지 이거를 상상해 보면서 그 창관인석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좀 많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좀 가졌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모든 유권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게 될 TV 토론에 이제 이목이 집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저부터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카멜라 해리스 이 후보는 어떻게 어떤 후보예요? 좀 정말
샤프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갖고 있는 변수나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아직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된 후보입니다. 그렇죠. 예, 부통령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불안하고 위험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그 다음에 검증이 안 돼가지고 알 수 없는 후보, 예,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9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하는 그 후보 토론회를 보는데 사실 이전에 미국의 오랫동안 대통령 선거전에서 후보 토론회가 별 영향이 없었어요. 통과 의례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7일 후보 토론회 때문에 판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네. 대중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자기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감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검증 때 시험 때 올라가는 거죠.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난리지도 많아야 되고 미국의 근현대사의 이 변화 체계를 잘 알고 이슈마다 왜 찬반이 있고 브레이킹 뉴스에 하셨지만은 이 총기 규제 같은 것들이 미국이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하니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소신 있고 철학이 기반이 되는 이슈 설명이 막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보통이 아니죠. 네. 카멜라 해리스 후보라는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막아가지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힘을 갖고 부통령까지 갔다라기보다는 기회가 오면 기회 포착을 잘해가지고서 맞아요. 상승세를 탄 거죠. 네. 네,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통령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 없죠. 네, 너 카멜라 해리스 너는 어떻게 해서 됐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엄청 준비해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트럼프의 토론할 때의 특징은 사실과 기반하지 않는 얘기를 용감하게 하죠.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서 리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는가 카멜라 해리스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맞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안 남은 선거에 9월 10일 토론회에 나오는 그거까지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아마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게 아마 이제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 함께하셨습니다.